안녕하세요. 저는 전력거래소 대협력실의 이도형입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전력산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독일이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인 만큼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수소경제 현황과 비전을 말씀드리고, 주요 현안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그 공식 국가 명칭으로 하며 독일에서는 도이칠란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에는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전기전자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전선로 길이는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비슷한 수준이지만 발전 설비 용량은 독일의 설비 용량이 우리나라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발전량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신재생 발전 비율이 우리나라 13%인 거에 비하면 독일은 약 3.5배에 달하는 46.1%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8년에 유럽연합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독일은 현재 발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을 먼저 보면 바덴폴, RWE, 이온, EMBW 이 4개의 대형 전력 회사가 46%의 비중을 가지고 발전과 판매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개통 운영은 50Hz, 앰프리온, 테넷, 트랜스넷 이 4개의 회사가 독일 내에 담당 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 내에 독점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거래를 살펴보면 EPEX, EEX에서 각각 현물 및 선물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장외 거래 또한 성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통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시장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00개의 배정 개통 운영자가 있고 시형 전력회사 및 소규모 전력회사도 독일 시장의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TSO와 송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50Hz는 독일의 동부 지역을, 그리고 테넷의 송전망은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고, 앰프리온은 각각 독일 남부와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트랜스넷은 독일 남서부 지역의 지역 내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독일의 송전망 분포도인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80kV,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20kV의 송전망입니다. 이 송전망들은 독일 내부에만 분포해 있는 게 아니고 인접 국가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전 시장만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목적별로 다양한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통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시장이 운영 중이고, 또 도매 시장 안에서는 시장 거래와 장외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 거래별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시장 거래의 현물 시장에는 하루전 시장과 당일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력 시장 거래 순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일 이전 수주 내지 수년 전에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선물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하루전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 사이에 불균형을 조정하는 당일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불균형 페널티를 부과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수급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실시간 시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은 하루전 시장과 당일 시장으로 구분되며, 이 현물 시장은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메가와트 아워당 플러스 마이너스 500유로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은 평균 가격이 낮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현물 시장이 수급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 수급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물 시장은 시장 위험 회피, 즉 해증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투자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독일 도매 전력 시장 거래량 추이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은 현물 시장이고 검은색 부분은 선물 시장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물 시장 거래량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2010년 독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탈원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난방, 수송 이 세 가지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같은 부문의 소비를 감축하는 것을 주체사항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40%, 30년에 55%, 그리고 50년에 80 내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에서 발표한 2011년 에너지 패키지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정지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은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EFMP라고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BMWI,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연간 단위로 AMR, 그리고 3년 주기로 PR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연방 내각의 승인을 받아 연방 상원과 하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추진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1990년에는 12.5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것을 2020년까지는 7.5억 톤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이 감소했지만 독일의 석탄 화력 발전기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탓에 그 감축 효과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9년 기후행동법에 따라 35% 감축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2018년에 이미 40%의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달성함으로써 2018년 연정 합의에서 최초 30년 목표 50%에서 65%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독일 북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얼마나 많이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2017년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빨간색이 풍력, 초록 간간히 보이는 이 초록색이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독일 북부 지역의 발전소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 개통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원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20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원전, 그리고 건설 중인 원전, 가동 폐쇄 및 영구 정지된 원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독일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에 의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없으며 총 설비 26.37기가와트 중에 18기가와트는 가동 중단 및 영구 폐쇄된 상태이고 8기가와트는 현재 가동 중이나 2022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수소경제 현황과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입 배경으로는 이렇습니다. 19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유럽 그린들의 독일도 합의하는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소는 섹터 커플링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탈탄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보셨던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발전 부분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 수소경제에서는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수소는 철강, 화학, 전기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두루 쓰이는 에너지 원료인데 그동안 독일에서는 메탄을 수증기로 분해해서 이 수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생산량의 약 5배에 달하는 CO2가 배출되고 독일에서는 이를 회색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색수소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해서 만드는 청색수소도 존재합니다만 저장 장소와 높은 비용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와 산업계는 모두 입을 모아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녹색 수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산업계는 녹색 수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압박을 오히려 독일 정부에게 불어넣게 되고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합니다. 먼저 목표 및 추진 방향으로는 수소 기술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수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모든 수소를 녹색 수소로 전환하고자 하며 그래서 수소를 지속가능한 원료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을 포함해서 수소 생산 설비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발전시키고 북부 및 발트해 지역 국가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수입 경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에 조기에 진입해서 선도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 독일 국가 수소 전략의 목표와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에 21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탈탄소 프로그램에 총 10억 유로 해서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90억 유로를 지원하는데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P2G 기술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P2G 기술은 파워 투 가스의 약자로서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등 일관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잉여 전력을 P2G 기술을 통해 수소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장기간, 대용량, 고밀도의 에너지로서 저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이 P2G 기술을 넘어 P2X 프로젝트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P2L, 파워 투 리퀴드라고 하는데 수소와 이산화탄소 반응을 통해 가솔린과 디젤 등의 연료를 합성하고, P2C, 파워 투 케미칼이라고 하는 수소로 메탄올 및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P2H, 파워 투 히트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방식의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추후 기술 개발 및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및 시사점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즉 전기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난방과 수송 부분에서는 에너지 전환 성과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난방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P2H 기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난방 시스템에 활용하는 등으로 이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고,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를 보급하고 그리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이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LNG 발전이 증가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과도기적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네덜란드 등에서 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나 네덜란드 등에서 가스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가스 공급원을 다원화함으로써 러시아와의 협상력을 높여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그리고 가격 절감 효과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 독일 북부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력 공급처는 북부이고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쪽은 독일의 남부와 서부입니다. 이 북부와 남부, 서부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라 혼잡 비용이 1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송전망 건설 사업을 총리 핵심 사업으로 선언하고 주정부와 공조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성과로는 전력 소비와 경제 성장 간의 디커플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전력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경제가 12% 성장한 데 비해 전력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한 줄기로서 수소 기술 또한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은 러시아와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가스를 주로 수입합니다. 그런데 11년 겨울 러시아의 가스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독일로의 가스 수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큰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 제공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전력계통 부문입니다. 독일은 국가 간 계통 연계를 포함한 강력한 송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간 계통 연계가 없는 이른바 에너지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송전망 업그레이드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시장 부문입니다. 독일의 전력 시장에서 도매 가격은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선순위 급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순위 급전은 신재생 발전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래도 남은 수요를 원자력, 갈탄, 무연탄 등의 전통적 발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도매 가격은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변동폭을 흡수하기 위해 전통적인 발전원의 발전기 가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가동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도매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매 가격이 하락하고 폭등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비한 전력시장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독일의 일부 지역사회는 기금을 모집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뿐만 아니라 대형 송배전 사업자로부터 지역 전력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대형 전력회사에 지불했던 에너지 비용이 국내 또는 지역사회 내로 환수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 사업에 투자했을 때 독일 주민의 약 94%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입니다. 독일은 오랜 시간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외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 정책이 경미하게 개정되는 적은 있어도 궁극적인 지향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이슈가 발생해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